어떤 파지는 누군가의 독서가 된다. 너무 내 멋대로인 독서, 파지. 반갑습니다. 보슈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은 그다지 덥지 않아서일까요? 이 가을이 짧을 거라는 사실이 예년만큼 아쉽지 않은 기분입니다. 드디어 가을이라는 생각보다는 어리둥절하는 새에 가을이 찾아온 기분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간관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언제쯤 이 질병이 끝나려나? 기다리는 사이 벌써 가을이니 1년을 통째로 다른 행성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계셨을까요? 저한테는 파주 공방에서 만들어진 멋진 수제 기타가 하나 있습니다. 클래식 기타인데 몇 년 동안 집에서 썩히고 있는 슬픈 기타입니다. 올해 큰 맘을 먹고 문화센터에 클래식 기타 봄학기 강좌를 등록했었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쯤 문화센터 가을 학기를 다니며 지금보다는 나은 기타 실력을 보유했겠죠. 참 아쉽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앗아간 것은 비단 많은 이들의 목숨과 우리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생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재난기본금 40만 원을 받았을 때 왠지 몇 년 전 서점가를 시끄럽게 했던 기본소득이 실현된 것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한편 무의미하기도 하다는 감상이 들기도 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무방비하게 미래를 현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어드릴 텍스트의 주인공도 오늘날 우리와 같이 무방비한 생활에 노출됨으로써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는 인물입니다. 파지의 1화에서는 1942년 발표된 보르헤스의 소설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보다 한 해 전인 1941년, 즉 쇼와 16년에 발표된 우리 소설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바로 단편소설의 정수로 알려진 소설가 이태준의 비교적 덜 유명한 작품인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 이야기에는 이태준의 소설들에서 자전적 인물로 자주 등장하는 소설가 현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은 동아일보에서 신문 연재를 하는 소설가인데 1940년 일제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폐간하며 그만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현이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한둘이 아니라는 게 큰 문제죠. 자신을 제외하고도 자그마치 5명. 아이들만 3세, 부인에, 심지어 부인은 임신까지 한 상태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은 글쓰기뿐인 현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네, 바로 소설의 제목인 토끼가 그 열쇠입니다. 당시 M여전 문과까지 나온 현의 부인은 이 가게의 비상사태에 토끼를 치는 일로 막막한 생계를 돌파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치 몇십 년 후 시인 김수영이 서울 마포구에서 양계장을 했던 것과 같이 말이죠. 과연 이 토끼 치는 일은 이 가족에게 어떤 사건을 가져다 줄까요? 오늘 읽어드릴 토끼 이야기는 출판사 지식을 만드는 지식, 지만지라고도 하죠. 지만지에서 나온 이태준 단편집에 수록된 버전으로 총 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중 초반을 제외한 15페이지를 읽어드리려 합니다. 또 이 소설은 작가가 의도적으로 문장 보호 별표를 통해 장면을 나누어 두었는데 그 부분마다 제가 페이지를 넘기는 음향 효과를 넣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요, 앞서 보르헤스의 작품과 달리 대화가 등장하는 소설이랍니다. 1940년대 말투를 고증해내지 못하는 저의 발연기를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토끼 이야기, 이태준. 밤잔 숭늉에 내단이 씻긴 듯 속은 시원하였으나 골치는 그저 무겁다. 술이 좀 늘어야 물맛을 알지. 신문사 10년에
냉수 맛을 알게 된 것밖에 는 게 무언고. 다시 숭늉 그릇을 이끌어 왔으나 찌개기 뿐이다. 부엌 쪽 벽을 뚝뚝 울리어 아내를 불렀다. 기껏 주무셨수? 물 좀. 아내는 선선히 나가 물을 떠가지고 와 앉는다. 앉더니 물을 자기가 마시기나 한 것처럼 목을 길게 빼이며 선트림을 한다. 아내는 벌써 숨을 갚아 하는 것이다. 한 딸 두 아들이어서 꼭 알맞다고 하던 것이 다시 4번째의 임신인 것이다.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요. 평시에 잔소리가 없는 만치 현의 아내는 가끔 이런 투로 현의 정색을 요구하였다. 요즘 당신 심경 나도 모르진 않우. 그렇지만 당신 벌써 사흘째 내려 술 아니우? 현은 잠자코 이마를 찌푸린 채 더부룩한 머리를 쓸어 넘긴다. 술 먹고 잊어버릴 정도일 거면 애당초에 우리 여자들 눈엔 조선 남자들 그런 꼴처럼 매스껍고 불안스런 건 없습니다. 술로 심평이 피우? 또 작게 봐 제 가정으로도 어디 당신들 사내 하나뿐이우? 처자식 수두룩하니 두고 직업도 인전 없고 신문소설 쓸 때도 인전 없고 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그류? 현은 듣기 싫여 소리를 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으나 또 반동적으로 이날도 그 이튿날도 곤주가 되어 들어왔으나 사실 아내의 말에 찔리기도 하였거니와 저 혼자 취한다고 세상이 따라 취하는 것도 아니요. 저 혼자 남아도 언제까지나 취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현은 아내의 주장대로 그 송장의 주머니에서 털은 것 같은 가슴이 섬찟한 퇴직금이지만 그것을 미천으로 토끼를 기르기로 한 것이다. 니네 집에서는 처음 단 2마리를 사온 것이 1년이 못돼 50평 마당에 어떻게 주차할 수 없도록 퍼지었고 네 집에서는 200원을 들여 시작했는데 이태가 못되어 매월 평균 7-80원 수입이 있다는 것은 현의 아내가 직접 목격하고 와서 하는 말이었고 토끼 기르는 책을 얻어다 주어 현은 하루 저녁으로 독파를 하니 토끼를 기르기에는 날마다 붙잡히는 일이기는 하나 날마다 신문소설을 써대는 것보다는 마음의 구속은 적을 것 같았고 신문소설을 쓰면서는 본격 소설에 손을 대일 새가 없었으나 토끼를 기르면서는 넉넉히 책도 읽고 10년에 한 편이 되더라도 저 쓰고 싶은 소설에 착수할 여력도 있을 것 같았다. 이런 것은 시대가 메가폰으로 소리쳐 요구하는 명랑하고 건실한 생활일 수도 있는 점에 현은 더욱 든든한 마음으로 토끼치기를 결심하였다. 그리고 우선 아내의 뒤를 따라 아내와 동창이라는 200원을 들여 지금은 매달 7-80원씩 수입한다는 집부터 견학을 나섰다. 그 집 바깥 주인은 몇 해 전에 동아에서도 사진을 2단으로나 내인 적이 있고 그의 연주회 주체를 다른 사와 맹렬히 다루기까지 하던 한때 이름 높던 피애니스트였다. 피애니스트답지는 않게 거칠고 풀무리 시퍼런 손으로 현의 부처를 맞아주었다. 마당엔 들어서기가 바쁘게 두엄내보다는 노릿한 내가 더 나는 후투탄 냄새가 풍겨나왔다. 목욕탕에 옷 벗어 넣는 괴처럼 여러 층, 여러 칸으로 된 토끼집이 적은 고층 건물을 이루어 한편 마당을 둘러 있었다. 칸칸이 새하얀 토끼들이 두기가 빨쪽하니 앉아 연분홍 눈을 굴리며 입을 오물거린다. 현은 집에 아이들 생각이 났다. 동화의 세계다. 아동문학을 하는 이에게 더 적당한 부업가치도 생각되었다. 현 부처는 피애니스트 부처에게서 양토 경험담을 2시간이나 듣고 보고 더욱 굳어지는 자신으로 돌아왔다. 와서는 곧 광주 관해보 양토부로 제일 기르기 쉽다는 메리캔으로 20마리를 주문했다. 곧 목수를 다려다 토끼장을 짰다. 토끼장이 끝나기도 전에 오늘 토끼를 붙였다는 전보가 왔다. 현은 아이들을 다리고 산으로 가 풀과 아카시아 잎을 뜯어왔다. 두부 장사에게 비지도 막히었다. 수분 있는 사료만으로는 병이 나는 법이라 해서
간조사료도 주문하였다. 사흘 만에 이 적고 귀여운 현의 집 새 식구 20명은 천정을 철사로 얽은 괴짝에 담기어 한 명도 탈 없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더위에 할락거리기는 하면서도 그저 괴짝 속이 저희 안도인 듯 밖을 쳐다보는 일이 없이 태연히 주둥이들만 오물거리었다. 자연의 한 동물이라기보다 시험관 속에서 된 무슨 화학물 같았다. 아이들과 아내는 즐기어 끓으며 덤비었으나 현은 뒤에 물러서서 그 적은, 그 귀여운, 그리고 벚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5, 6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럽기도 하였다. 아무튼 토끼가 와서부터 현은 잠시도 쉴 새가 없었다. 매기를 주고 다음 매기의 준비까지 되어 있으면서도 얼른 손을 씻고 방으로 들어와지지가 않았다. 토끼장 앞으로 어정어정 하는 동안 다시 다음 매기 시간이 되고 다시 그 다음 매기를 준비해야 되고 장안을 소재해야 되고 현은 저녁이나 되어야 자기의 시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토끼는 듣던 바와 같이 빠르게 번식해 나갔다. 20마리가 아카시아 잎이 단풍들 무렵엔 40여 마리가 되어 북적거린다. 토끼장도 다시 한 50마리치를 읊으려 제목까지 사들이는 때다. 문제가 일어났다. 매기의 문제다. 풀과 아카시아 잎의 저장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비지와 간조사료에 오히려 믿는 바 컸었는데 두부 장사가 가끔 걸른다. 오는 날도 비지를 소위 실적의 반도 못 가져온다. 간조사료도 선금과 배달비까지 후히 갖다 맡겼는데도 오지 않는다. 콩이 잘 들어오지 않아 두부 생산이 줄은 것. 그러니 두부 대신 비지를 먹는 사람이 늘은 것. 그러니 비지는 두부보다도 더 귀해진 셈이다. 간조사료란 잡곡의 개인데 무슨 곡식이나 7분도 내지 5분도로 찌으니 개가 나올 리 없다. 알고 보니 최근까지의 간조사료란 전년의 재고품이었던 것이다. 현의 아내는 동분서주하였으나 토끼는커녕 닭을 치던 집에서들까지 닭을 팔고 닭이 우리를 허는 편이었다. 현의 아내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처럼 며칠이나 얼굴이 붉어 있었으나 결국 토끼를 기름으로써의 생계는 단념하는 수밖에 없었다. 토끼를 헐값에라도 치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죽이면 얼마든지 일시에 처분할 수가 있으나 산 것 채로는 어디서나 매기가 문제라 길이 막히었다. 40여 마리를 일시에 죽이자니 집안이 일대 도살장이 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40여 마리 가죽을 쟁을 쳐 말릴 널판도 없거니와 단 한 마리라도 칼을 들고 껍질을 벗길 위인이 없다. 현은 남자이면서도 닭의 멱 하나 따본 적이 없고 현의 아내 역 한 번은 오막살이 집대인데 튀야기는 한 닭 한 마리를 온군채 사왔더니 닭에 흘껴뜬 죽은 눈이 무서워 신문지로 덮어놓고야 썰던 솜씨였다. 더 늙구지나 말고 오래는 걸리더라도 산채로 처분하는 수밖에 없었다. 산채로 처분하자니 팔리는 날까지는 어떻게 해서나 굶겨 죽이지는 않아야 한다. 부드러운 풀은 벌써 거의 없어진 때다. 부엌에서 나오는 것은 무청뿐이요. 밖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클로버뿐이다. 클로버도 며칠 안 있으면 된서리를 맞을 즈음인데 하루는 현의 아내가 그의 모교인 M 여전 운동장이 클로버루 성인 것을 생각해냈다. 그 길로 고개를 넘어 모교에 다녀오더니 학교에서는 해마다 사람을 사서 뽑는데도 당할 수가 없어 잔디를 버릴까봐 걱정이니 제발 뜨더라도 가라는 것이라 한다. 현은 입맛을 쩍쩍 다시다가 당신이 가기 싫음 내가 가리다. 오륙이 멀쩡해가지고 미물이라도 기르던 걸 굶겨 죽여야 오루? 하는 아내의 위협에 아내가 혼몸도 아닌 때라
또 다른 곳도 아니요. 저희 모교 마당에 가서 토끼 밥을 뜯어 앉아 있는 정상이 어째 정도 이상으로 가궁하게 머릿속에 떠올라 그만 대패밥 모자를 집어쓰고 동정고리 바람인 채 고무신을 끌고 막 학교에서 돌아오는 큰 녀석에게까지 다래키를 하나 둘러매워가지고 고개를 넘어 M여전으로 왔다. 운동장에는 과연 잔디와 클로버가 군데군데 반반 정도로 대진이 되어 있었다. 나야 이렇게 동저고리 바람에 농립을 눌러 썼으니 누가 알아보려고. 또 알아본들 현 아무개란 하상. 하학이 된 듯 운동장에는 관연한 여학생들이 설멍하니 다리들을 드러내고 발레이볼을 던지기도 하고 자전차를 타고 돌기들도 한다. 현은 남의 집 앞마당에 들어서는 것 같은 어색함을 느꼈으나 수굿하고 한편 여가리에 물러앉아 클로버를 뜯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왜? 아들 애는 아직 우두머니 서서 언덕 위에 장엄하게 솟은 교사와 여학생들이 자전차 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엄마도 여기 학교 나왔지? 그럼 어서 이 시퍼런 풀이나 뜯어. 이 아버지와 아들의 짧은 대화를 학생 두엇이 알아들은 듯 예, 너희 엄마가 누군데? 하며 가까이 온다. 현의 아들애는 코만 훌썩하고 돌아선다. 현은 힐끗 아들을 쳐다본다. 그 쳐다보는 눈이 가끔 집에서 떠들면 안 돼 하던 때 같다. 아들애는 잠잡고 제 다래키를 집어다 클로버를 뜯기 시작한다. 이것 뜯어다 뭘 허니? 토끼 매게요. 토끼, 너희 집서 토끼 치니? 네. 학생들은 저희도 뜯어서 현의 아들 다래키에 담아준다. 너희들 뭐터니? 현의 등 뒤에서 다른 학생들 한때가 몰려온다. 현은 자기까지 아울러 너희들로 불려지는 것 같이 화끈해진다. 우린 요스바 찾는다누? 따는 그들은 토끼밥을 뜯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들 행복을 찾기 위해서였다. 나도. 그들은 모이를 본 새떼처럼 클로버에 몰려 앉는다. 현은 수굿하고 다른 쪽을 향해 뜯어나가며 자기의 아내도 한때는 브라우닝의 시집을 끼고 이 운동장 언저리를 거닐다가 저렇게 목마르듯 행복의 요스바를 찾아보았으려니 그 행복의 요스바와 함께 푸른 하늘가에 떠오르던 그의 영웅은 오늘 이 마당에 농립을 쓰고 앉아 토끼밥을 뜯는 사나이는 결코 아니었으려니 이런 생각에 혼자 쓴침을 삼켜보는데 무엇이 궁둥이를 툭 따린다. 넓은 마당에 까르르 웃음이 건너간다. 현의 각도로 섰던 발레이볼 선수 하나가 볼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현은 다음 날 오후에도 큰 녀석을 다리고 M여전 운동장으로 왔다. 클로버는 아직도 한 뎃세 더 뜯어갈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이 마지막이게 이날 밤에 된소리가 와버린 것이다. 현의 아내는 마침 짐장 때라 무청과 배추 우거지를 이 집 저 집서 모아들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철이었다. 현은 생각도 못해 한두 마리씩이라도 없애보려 대학병원에 그리 친치도 못한 의사 한 분을 찾아가 보았다. 10여 년째 데이는 사람이 그도 요즘은 한두 마리씩 더 갖다 맡기어 걱정이라는 것이었다. 현은 대학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책사에 들렀다. 양토법에 관한 책에는 토끼의 도살법까지도 쓰여 있기 때문이다. 전에 아내가 빌려온 책에서는 그만 기르는 법만 읽고 돌려보낸 것이다. 토끼를 죽이는 법, 목을 졸라 죽이는 법, 심장을 찔러 피를 뽑아 죽이는 법, 물에 담궈 죽이는 법, 귀를 잡고 어느 다리를 어떻게 잡아다려 죽이는 법, 동맥을 잘라 죽이는 법, 그리고 귀와 귀 사이의 골을 망치로 서너 번 따리면 오체를 부르르 떨다가 죽게 하는 법. 이렇게 6가지나 쓰여 있었다. 현은 먼지 낀 책을 도로 제자리에 꽂고 주인의 눈치를 엿보며 얼른 책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오는 길로
옷을 갈아입는 길로 토끼 한 놈을 꺼내었다. 묵직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뻐들컹거리고 눈을 똘망거리고 교미기가 지난 놈들이라 새끼 때의 화학물감, 박곡감은 인전 아니요. 놓기는커녕 웬만쯤 서투르게만 붙잡아도 뻐들컹하고 튕겨져 산으로 치달을 것만 같은 짐승이다. 혀는 단단히 안가슴과 뒷다리를 움켜쥐고 마루로 왔다. 딸년이 방에서 나오다가 소리를 친다. 얘들아, 아버지가 토끼 꺼냈다. 큰 녀석, 작은 녀석이 마저 뛰어나온다. 왜 그리요, 아버지? 병났수? 마루에 가둬 우리 가지고 놀게. 이뻐서 그려, 아버지? 딸려는 제 손에 들었던 빵쪽을 토끼의 입에다 갖다 대인다. 토끼는 수염을 쫑긋거리더니 빵쪽을 물어 떼이려 한다. 혀는 잠잡고 아까 책사에서 본 6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왜 그려, 아버지? 가, 저리들. 혀는 그제야 소리를 꽥 질렀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온다. 혀는 아내의 해산딸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혀는 등솔기의 오싹함을 느끼며 토끼를 다시 안고 뒷곁으로 왔다. 아내가 따라오며 그 역 왜 그리느냐고 묻는다. 뭐터러 아이처럼 따라댕겨? 아내는 얼른 물러나지 않는다. 혀는 도로 토끼를 갖다 놓고 만다. 암만 생각하여도 그 목을 졸라 쥐고 뻐들쩍거리는 것을 이기노라고 같이 힘을 쓰며 뛰어쓰는 눈을 나려다보고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노릇 혀는 그 목을 졸라 죽이는 법에 자신이 생기지 못한다. 심장이 어둠에 쯤이라고 그 푹신한 가슴을 더듬어 송곳을 들여받기는 남의 주사침 맞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현으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요. 쥐처럼 돌 속에 든 것도 아닌 것을 물속에 끌어넣기나 귀와 다리를 붙잡고 척추가 끊어지도록 잡아 늙구는 것이나 그 어린아이처럼 따스하고 발랑거리는 목에서 동맥을 싹둑 잘라놓는 것이나 작고 돌아보는 것을 앞으로 숙여놓고 망치로 뒤통수를 따리는 것이나 현으로는 생각할수록 소름이 끼치고 지금 아내의 뱃속에 들어있는 마쳐 토끼 형상으로 꼬부리고 있을 태아를 위해 이런 짓은 생각만으로도 죄를 받을 것만 같았다. 짐장철이 지나가자 토끼 먹이는 더욱 귀해서 사람도 먹기 힘든 두부와 캐베지로 데이는데 하루에 1원 40-50전씩 나간다. 이렇게 서너 달만 먹인다면 그 다음에는 토끼 50마리를 한몫 판다 하여도 먹이값밖에는 나올 게 없다. 서너 달 뒤에 가서는 토끼 문제뿐만 아니다. 토끼 때문에 이럭저럭 400-500원이 부서졌고 짐장하고 장작 2마차 들이고 퇴직금 봉지엔 10원짜리 서너 장이 남았을 뿐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느 잡지사에서 단편 하나 써달란 지가 오라다. 독촉이 서너 차례나 왔다. 단돈 10원 벌이라도 벌이라기보다 단편 하나라도 마음 편히 앉아 구상해보기는 다시 틀렸으니 종이만 펴놓을 수 있으면 어디서고 돌아앉아 쓰는 게 수다. 하루는 있는 장작이라 우선 사랑의 군불을 떳떳이 지피고 이놈의 토끼 이야기나 써보리라 하고 들어앉아 서두를 찾노라고 망설이는 때였다. 여보? 어디 계슈? 하는 아내의 찾는 소리가 난다. 내다보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해쓱해진 아내는 두 손이 피투성이다. 응, 물 좀 떠줘요. 웬 피유? 아내의 표정을 상실한 얼굴은 억지로 찢기어 웃음을 짓는다. 피투성이의 두 손은 부들부들 떤다. 현의 아내는 식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았는지 토끼 가죽을 2마리나 벗겨놓은 것이다. 현은 머리칼이 쭈뼛 쏟았다. 당신더러 누가 지금 이런 짓 하래우? 아놈 어떡허우? 태중은 뭐 지냈수? 어서 손 씻게 물 좀 떠나요. 하고 아내는 토끼털과 선지피가 엉킨 두 손을 쩍 벌려 내어민다. 현의 머릿속은 불현듯 죽은 닭의 눈을 신문지로 가려놓고야 썰던 아내의 그전 모습이 지내친다. 콧날이 찌르르 하며 눈이 어두워졌다. 피투성이의 쩍 벌린 10손가락. 생각하면 그것은 실상 자기에게 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혀는 펄썩 주저앉을 듯이
먼 산마루를 쳐다보았다. 산마루엔 구름만 허옇게 떠 있었다. 소와 16년 5월 11일. 슬프지 않나요? 저는 첫 녹음을 할 때 마지막 장면 즈음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경험을 했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아주 좋아해서 적어도 10번은 읽었고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소설이 슬프다고 공감해주는 아이가 없어서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어른이라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 이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설 토끼 이야기가 조금 더 슬퍼지거든요. 토끼 이야기를 쓴 이태준은 일제 말기 조선 문단의 큰 역사가 된 잡지 문장의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작품다운 작품을 쓰고 싶다고 토로하던 문인들의 모임인 구인회였다면 실제로 작품다운 작품을 실었던 당시 유일한 잡지가 문장이었죠. 조선 문단이 문장때에 와서처럼 화려한 적이 일찍이 없었다 라는 식의 자체평은 해방 이후로도 이어진 그들의 유산을 생각하면 마냥 자화자찬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한 이러한 예술주의가 혹독한 일제 말기에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다른 잡지들이 독자들의 변변치 못한 원고료나 광고에 의존해서 상업적으로 변질되거나 폐간된 것에 반해 문장은 어떻게 자신의 도도한 예술주의를 이어나갈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바로 재정적으로 든든한 실명의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김연만인데요. 김연만은 이태준과 휘문고보 재학 중에 만난 친구로 이태준이 유학길에 오르도록 도와준 것도 김연만이라고 합니다. 잡지 문장 역시 이태준의 소설가적 그리고 편집자적 능력을 높이 산 김연만이 재정적 후원을 뒷받침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장은 김연만이 편집인 겸 발행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재정의 출처겠지요. 김연만의 아버지는 소가죽무역으로 거부가 된 사람으로 김연만 역시 조선 원피 판매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민간지가 일제히 폐간되는 1940년 여름쯤에서 김연만의 이름은 문장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2월 문장은 이태준의 소설 토끼 이야기를 싣게 되지요. 이것이 이태준이라는 소설가의 어떤 양심의 토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태준이 토끼 이야기에서 보여준 현의 말처럼 밭꽃처럼 희고 여린 동물에게다 5, 6명의 거센 인생의 생계를 계획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죄스럽고 수치스러웠다는 소설 속 고백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시가 중일 전쟁 시기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지요. 이태준은 적어도 수치심이 무엇인지 아는 소설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반강제적으로 전향하던 일제 말기, 전향하지 않은 몇 없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해방 직후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전대미문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상적인 사회주의를 찾아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월북한 작가 중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성북구의 그의 생가는 수연삼방이라는 이름의 찻집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예쁜 찻집보다도 그 집 앞에서 찍었던 이태준의 가족 사진을 생각하면 이 소설이 더더욱 슬프게 다가온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계는 여러분의 양심을 얼마나 아프게 하나요? 지금까지 파지의 2화 1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였습니다.